안녕하세요. 예디아기입니다. 예디아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라도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결혼은 이제 10년 차고 자식은 셋 정도의 몫을 거뜬히 하는 말썽쟁이 아들이 하나 있죠. 좀 힘들긴 해도 원래는 자식을 둘은 낳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맞벌이를 하다 보니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작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전 결혼 이후에 잠깐 일을 쉬다가 몇 년 전부터 대리 운전을 연결해주는 일을 하고 있죠. 시간도 여유롭고 일도 어렵지 않지만 밤낮이 바뀌어 있는 저를 대신해서 남편이 저녁에는 아이를 돌봐주고 있어요. 저보다 1살 아래의 남편과는 서로 대화도 잘 통하고 개그 코드도 맞아서 싸울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신혼 초부터 한 가지 싸우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제 친구들 문제였어요. 전 오지랖이 넓은 편이고 말도 많아서 친구가 꽤 많습니다. 여중 여고를 졸업해서 친구라고는 징글징글한 여자뿐이고 아무래도 대부분 결혼을 한 상태라서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어쩌다가 한번 만나기라도 하면 남편은 전날부터 난리가 나죠. 또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그럼 나는 당신 아들은 볼 생각이 없어? 방임, 방치도 학대야, 학대. 몰라? 또라니. 작년에 만났는데. 누가 보면 일주일 내내 만나러 간 줄 알겠어. 친구가 애 낳았다는데 한번 가봐야지. 그럼 안 가? 내가 산부인과 가서 술을 마셔, 노래를 불러. 술 마시러 간다는 것도 아닌데. 학대? 방치? 몰라. 그래도 뭔가 기분 나빠. 당신이 애야? 이거 초등학교 때 너 쟤랑 놀지 말고 나랑 놀자 이러는 거랑 똑같아. 내가 동창회에 나가도 순 여자뿐인 것도 알면서 전화는 왜 그렇게 자주 해? 평소에 좀 그렇게나 해봐. 당신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내가 전화를 걸지. 아이고, 그래, 좋다. 당신 잠자는 내 코타를 건드려. 좋아. 내가 오늘 당신이 전화한 만큼 나도 걸 거야. 두고 봐. 나 진짜 한다고 하면 하는 거 알지? 참, 그거 걱정이 돼서 그렇지. 잘 다녀와요. 남편은 제 말에 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맞아요. 전 아주 위험한 여자입니다. 결혼 초반 시댁에서 살림을 배워야 한다고 1년이라는 시간을 정해두고 시집살이를 했었어요. 어머닌 제가 마치 자신의 남편을 가로챈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저를 싫어하셨죠. 제 얼굴만 봐도 제가 싫으셨는지 온갖 집안에 있는 빨래는 다 뜯어서 제게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출근하는 제 남편의 얼굴을 보며 그렇게 잘생겼다고 연신 엉덩이를 두들겨댔죠. 넌 복받은 줄 알라고 어디 가도 저렇게 잘생기고 어리고 능력 있는 남자 얻기 힘들다고. 참고로 전 얼굴을 보고 결혼한 게 아닙니다. 차라리 봤다면 억울하지라도 않겠죠. 나이 차이도 1살인데 어리네? 와. 전 분노를 담아 이불을 발로 차면서 참았어요. 이 망할 시댁 1년이다. 1년만 버티자. 빌어먹을 하늘도 무심하시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놔줄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았어요.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는데 남편은 자기 가족들이 저를 딸처럼 생각한다며 편을 들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가족들을 단단히 믿고 있었죠. 실상은 전 거의 노예에 가까웠습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시누이는 밤에 술 먹고 화장실 앞에 토해놓는 게 일상이었어요. 일주일에 5일, 그것도 변기 바로 옆에 토했죠. 시어머니는 저만 보면 커튼과 이불을 뜯었고 그릇들도 갑자기 정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청소를 하는데도 꼭 코털 몇 개를 뽑아서 바닥에 정렬해 놓곤 했죠. 항상 트렁크 차림에 목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제게 물을 가져와라, 과일을 깎아와라, 리모컨을 찾아라 시키기 바빴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저를 놔주지 않으려고 하는지 속이 훤히 보였죠. 제가 없으면 모두 그건 본인의 몫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뭐? 딸? 입양한 딸도 이렇게는 안 키우겠다. 그래서 전 진정한 딸이 되기로 마음먹었죠. 아침에 시어머니는 저를 깨우러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전 습관처럼 눈을 뜨고 있었지만 일어나지 않았죠. 아가, 오늘은 좀 늦게 일어나니? 얼른 일어나야지. 싫어. 나 졸려. 전 목 잠긴 소리를 내며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아침 준비해야 할 거 아니니? 일어나. 몰라. 더 잔다고. 더 잘 거야. 어머, 얘가 정말? 허참. 어머니는 혀를 끌끌 차더니 나가더군요. 뒤이어 분주하게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음식 냄새가 완전히 퍼지고 남편이 밥을 먹으라는 소리에 나가고 나서 저는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주방으로 나갔죠. 저를 어이없는 눈으로 보고 있던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남편 옆에 털썩 앉았어요. 하품을 늘어지게 했습니다. 마치 모두 보라는 듯이 영화가 시작될 때 나오는 사자처럼 입을 벌렸어요. 엄마, 나 밥 좀. 당신 술 마셨어? 왜 그래? 나 배고프니까 밥 좀 줘. 아무래도 큰 시아버지의 눈은 거의 떨어질 것처럼 커졌고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는데도 자신도 모르게 제게 밥과 국을 떠주셨죠. 전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반찬 투정을 했고 절반은 남기고 바로 소파로 가서 들어 누웠습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느낌이었죠. 혹시 쟤 어디 아픈 거 아니니? 몸이 안 좋나? 아직 어른들 식사도 안 끝났는데 눕길 어딜 누워? 아픈가 봐. 그럴 사람 아니잖아. 봐줘요. 내가 기가 막혀서 그래. 차라리 병원을 가든가. 남편이 출근하고 저는 어머니가 설거지를 할 동안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머니가 소리를 듣지 못할 때 시도해야 했거든요. 제가 누워있는 거실 소파 아래에는 시아버지가 뉴스를 보고 계셨죠. 저는 발가락으로 리모컨을 잡아 올려 채널을 바꿨습니다. 아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아빠, 나 이거 꼭 봐야 되거든? 안방 들어가서 봐. 그리고 제발 옷 좀 제대로 입어. 뭐야 그게? 물고기처럼 뻐끔거리며 시아버지는 상황을 파악하시려고 하시더군요. 그러다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고는 자리를 일어나려 하셨죠. 아빠, 나 물 한 잔만 주면 안 될까? 그래. 물. 전 만족스러운 고양이 같은 표정으로 시아버지가 떠준 물을 꼴깍꼴깍 삼키고 저를 당황하며 쳐다보고 있는 시아버지의 손에 비인 잔을 쥐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드러누워서 코털을 뽑기 시작했죠. 딱히 나오지도 않는 코털에 집중하면서 하나하나 열심히 손질을 해봤습니다. 끝이 아니었죠. 신우이가 남아있었거든요. 밤늦게 술에 취해 내 발로 기어들어오는 아가씨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내 동생이었으면 이미 했어야 할 일이었죠. 어디 이 시간에 기어들어와 들어오게. 내가 언니로서 네 버르장머리를 고쳐줄게. 전 엉덩이를 철썩철썩 때렸습니다. 신우이는 비명을 질렀고 전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가족들이 다 일어나서 거실에 나와 있을 때 신우이의 핸드백을 열어 거실에 쏟아 부었습니다. 담배와 라이터가 후두둑 떨어졌죠. 모든 빨래를 제가 하고 있었기에 신우이가 담배를 피우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말을 하지 않았던 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였죠. 그렇지만 제가 진짜 언니라면 당연히 해야 할 말이기도 했어요. 언니, 미쳤어요? 왜 이러는 건데? 감히 언니한테 미쳐? 미친 건 너지. 집안에 술 처먹는 것도 너 하나, 새벽에 기어들어오는 것도 너 하나. 엄마 아빠가 담배 피라고 했어, 안 했어? 오빠도 안 피우는 담배를 감히? 머리카락을 쥐어뜯던 저를 말린 건
저는 턱을 치켜들고 말리네 시부모님들의 손을 뿌리치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았습니다. 시누이가 하던 짓 그대로 한 거죠. 그리고 저희 부부는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시댁에서 쫓겨났어요. 아마도 제가 진짜로 딸이 되는 건 그렇게 좋지 않았던 모양이었죠. 정말 친부모님처럼 모시려고 했는데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남편은 제 이런 성격을 굉장히 경계하게 된 것입니다. 맞아요. 전 어마어마한 복수의 화신이었죠. 그런 저를 알면서도 늘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건 싫어하는 남편. 물론 남편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남편이 제 친구들에게 민감한 건 이유가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야구를 했는데 중학교 1학년쯤에 훈련 중 무릎을 다쳤다고 해요. 치료를 하면서 계속 학교를 다닐 수 있었지만 야구 선수의 꿈을 포기할 수 없다며 고집을 부려 학교를 한 해 쉬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되면서 학년이 하나씩 뒤로 밀리게 된 거죠. 때문에 친구라고 부를 사람이 그 사람 주변에는 없었어요. 그저 동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더구나 어정쩡한 실력 때문에 대학까지 갔지만 결국 선수 활동은 포기해야 했죠. 원래 나이가 되면 들수록 친구를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 제게 3명의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들을 각자 대할 때 기본적으로는 제 성격을 가지고 가지만 조금씩은 다르게 행동을 해야 하잖아요. 상대방의 성격에 따라서 할 말 못할 말을 가려야 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어떤 친구는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것을 어릴 때 해보지 않았으니 남편에게 친구를 만드는 일은 인생 최대의 난제에 가까웠을 겁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친구 며칠 만들었다가 돈 빌려주고 사기당하고 뒤통수를 맞았죠. 그러니 남편은 저의 친구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질투하기까지 했어요. 솔직히 그런 남편이 답답하거나 싫지 않았어요. 그만큼 저를 남편이 친구처럼 생각한다는 의미로 좋게 받아들였죠. 저희는 분가를 하고 1년 반쯤 지났을 때 아이를 가졌고 아이가 5살이 되면서 제가 일을 시작하게 될 그 무렵에 남편이 목 디스크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장의 작업 환경 때문에 언제나 쭈그리고 일을 하다 결국 터질 게 터져버린 거죠. 그렇게 얼마간 병원 신세를 지고 남편이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제게 운동을 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결국 디스크 재발을 막으려면 운동이 필요하긴 했어요. 그래서 전 기분 좋게 허락을 했습니다. 건강과 취미를 동시에 잡는 게 나빠 보이지 않았거든요. 뭐? 테니스? 그런 동호회가 있어? 우리 뒷산에 체육시설 있는 공원 있지? 거기 문 매번 닫혀 있는 곳 있잖아. 그곳이 회원제로 운영하는 테니스장이래. 아, 그래? 아, 맞다. 기억난다. 아, 거기가 그런 곳이었구나. 월에 3만 원인데 내 나이 또래 사람들도 많아. 그래서 이번에 한번 참석해 보려고 해. 준비해 갈 건 없고 그냥 돈만? 일단 한번 가보고 이야기해 보려고. 전 숨을 크게 들이쉬었죠. 낡은 트레이닝 세트를 주섬주섬 챙기는 남편을 보니 김이 팍 상했습니다. 일어나, 챙겨. 남편은 저를 보면서 의아한 표정을 지어 보이더군요. 내 남편 구질구질하게 그런 거 입혀서 보네? 누구 얼굴에 똥칠 하려고 그래? 일어나. 오늘은 네 누나가 제대로 쏴버리려니까. 하이, 누나. 저 정말 감동했어요, 누나.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는 건 또 오랜만이었어요. 이전부터 운동을 쭉 하던 사람이 꿈을 포기하고 현실에 적응해서 살아간다는 건 힘든 일이죠. 남편의 눈은 생기가 돌았어요. 매장에 가서 브랜드 옷으로다가 맞춰주고 손목 보호대와 밴드, 신발까지 사줬죠. 테니스 채와 공은 주문을 했고요.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저렴한 제품이 좋을까 했지만 이왕 사주는 거 크게 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비록 할부에 도움을 받긴 했지만 남편은 엄지를 치켜 올리며 누나 멋져를 외쳤죠. 이 맛에 제가 돈을 버는 겁니다. 뭐? 동호회? 너 미쳤니? 왜? 바람 어쩌고 그런 말 하려고? 알면?
아는데도 그걸 보냈어? 정신 가출했니? 내 남편도 등산이다 뭐다 하면서 나가더니 그 미친... 아니다. 어쨌든 무조건 안 돼. 중학교 동창인 이혼한 친구는 제가 뭐라 하기도 전에 손을 빠르게 들어올렸죠. 아니야. 내 남편은 그럴 위인이 못 된다. 이런 실없는 소리 할 거면 말도 꺼내지 마. 나 그 말 하려고 하긴 했어. 우리 남편도 그랬어. 근데 아니었지. 머리도 까지고 배도 나오고 저건 밖에 굴러다녀도 누가 주워가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나야. 됐어. 그렇게 바람날 놈이면 어떻게 해서든 바람나. 그리고 너랑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 동호회에 가입하고 나서부터라고. 아파. 전화도 안 오잖아. 좋아하지 말고 긴장해라, 친구야. 이 언니가 경험상 이야기하는 거니까. 흘려듣지 말고. 이 멍청이. 와, 방금 귀에서 뭐가 뚝뚝 흐른다. 이것은 개소린가 헛소린가? 우리 밥이나 먹자. 야! 전 남편의 변화가 좋았어요. 활력 넘치고 웃음도 많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든 사람은 항상 누군가와 어울려 살아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행복의 이유가 꼭 제가 아니라도 괜찮았죠. 남편에게는 친구라는 존재가 아주 늦게 생겼고 저의 친구들도 존중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변화를 반긴 이유가 굳이 제가 밖에 나가서 놀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어차피 자주 친구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술도 마시지 않는 저였기에 상황이 180도 바뀐 것도 아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저 남편의 시야가 넓어지는 걸 지켜보는 게 좋았다고 할까요? 남편은 다시 꿈을 꾸고 있었죠. 이렇게 하는 게 스핀 서브. 이건 킥 서브. 보여? 파리채 휘두르지 말고 목이나 얼른 잡아. 저기 간다. 저기. 빨리. 남편이 파리채를 휘둘러서 모기를 때려잡더니 턱을 치켜들었어요. 좋아. 비싼 돈 들여서 테니스 시킨 보람이 있네. 여보 봐봐. 이게 손목이랑 허리랑 쓰는 건데 내가 야구를 했었기 때문에 초보자 치고는 잘한대. 오늘 서브한 거 보고 놀랐다니까 형들이. 그래. 나도 몹시 놀랐다. 모기를 그렇게 압살하다니. 놀리지 말고 당신이 같이 가서 보면 좋은데. 우리 다음에 같이 갈까? 부부 동반 많이 해. 에이치. 이런 어쩌지? 내가 운동 알레르기가 있어서. 당신 운동 잘하잖아. 어릴 때 수영 선수였다며. 같이 가자. 응? 우리도 같이 가서 하자. 응? 전 자꾸만 때를 쓰는 남편의 귀에 작게 말했죠. 물속은 땀이 나도 모르잖아. 근데 밖에서 운동하고 땀을 흘리면 막 가렵고 그래. 그게 알레르기야. 진짜 땀 흘리면 다 가려워. 누나 자꾸 그럴 거야? 가렵다. 상상만 해도 가려워. 전 배를 벅벅 긁으면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제잘거리며 동호회에서 일을 떠드는 남편이 귀엽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로 충분히 만족스러웠죠. 하지만 이런 평화롭고 끔찍한 느낌은 잠시, 시간이 흐르고 언젠가부터 귀가가 점점 늦어지는 건 확실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주로 늦은 밤에 일을 하기 때문에 남편이 빨리 집에 와서 아이를 씻기고 재워줘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늦게 오는 바람에 일에 지장이 생기기 일쑤였습니다. 정신 차려보니 일주일에 한 번 가던 동호회는 어느덧 일주일에 4번, 5번으로 늘어났죠. 더구나 늦은 밤에도 전화 한 통에 쪼르르 나가기까지 했습니다. 이 씹어먹어도 모자랄 동호회 회장. 나 지금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 회장님, 사촌형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 이런 말 해서 나도 뭐 하기는 한데 이 정도면 줄초상 난 거 아니야? 사촌의 할아버지에 외삼촌에 다 죽어? 여보, 왜 그렇게 말해?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 알았어, 알았다고. 그래도 내일 늦지 마. 확실히 뭔가가 있었죠. 전 서둘러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눈을 가늘게 뜨고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옷을 챙겨 들고 나갔어요. 바람을 피우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바람을 피운다면 혹시 동호회 회장일까? 하지만 그 사람은 남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드디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눈을 뜨게 된 걸까? 남자가 좋은 걸까? 동호회 회장은 도대체 어떤 매력을 가졌을까? 정말 줄줄이 초상을 치른 거라면 나도 부조를 해야 할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멋들어지게 추리를 하고 싶었지만 머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전 조용히 이혼한 친구를 불러내 남편의 뒤를 밟았습니다. 친구는 총알과도 같은 속도로 달려왔죠. 머리에는 핑크색 고르프를 말고 야밤에 선글라스까지 집어끼고 달려왔어요. 역시 경험자다웠죠. 저도 못 알아보겠더군요. 아니, 아는 척하고 싶지 않았다고 해야 정확할 거예요. 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쉿, 듣기 싫은 잔소리는 나중에 들을게. 자, 일단 뒤를 밟자. 그럼 밥을 사주마. 뭐 사줄 건데? 양고기 사줄게. 오케이, 가자. 내가 머리털을 뽑아줄게. 역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분노가. 친구는 제 옆구리를 미친 듯이 꼬집었습니다. 시끄러 너. 너는. 그래, 이따 말하자. 남편은 한참을 걷더니 술집으로 쑥 들어갔어요. 저희는 밖에서 안을 힐끔거리며 봤지만 너무 안쪽이라서 제대로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제 친구가 그 술집에서 마침 담배를 피러 밖으로 나온 20대 중반, 초반 정도로 어린 남학생의 손을 덜컥 잡았습니다. 학생,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 혹시... 친구의 연기력은 끝내줬어요. 자신의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서 절절한 표정으로 말을 하고는 제게 사진을 달라고 했죠. 남편의 사진을 친구에게 찾는 아내라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었지만 다들 그냥 넘어가더군요. 참으로 기괴했습니다. 그 어린 학생은 어떤 위협심? 그런 게 발동했는지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남편의 사진을 찍어 넘겨줬죠. 여자는 둘, 남자는 남편을 포함해서 셋, 이렇게 술을 처먹고 있었습니다. 확실한 건 초상집이 아니었던 거죠. 전 그 학생에게 고맙다면서 10,000원을 지어줬어요. 담배라도 한 갑, 아니 2갑 피우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이상한 상황이었죠. 친구의 남편이 바람을 피운 사진을 찍어줬다고 당사자의 친구가 고맙다고 돈을 쥐어주는 것. 하지만 전혀 위화감 없이 넘어갔습니다. 어차피 안이 보이지도 않고 충분히 사진을 전달받았으니 양고기를 먹으러 갔죠. 딱 바람 피우기 직전의 징조야 이게. 사람들을 차례로 죽이면서 술 먹는 게? 조만간 주변 사람들 부모도 다 죽일 거야. 뻔뻔하기도 하지. 아무리 거짓말이라도 찜찜하게. 그러게, 멀쩡히 살아계신 분들을 죽었다고 하다니. 아니야, 보통은 이미 죽은 사람들부터 말하긴 하더라. 거짓말이란 항상 진실을 바닥에 깔고 쌓아야 잘 안 무너지거든. 전 진심으로 친구를 존경 어린 눈으로 봤어요. 역시 경력자. 전 잘 구운 방울토마토를 곁들여 양고기를 입에 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속이 없는 거니? 아님 생각이 없는 거니? 먹을 게 입으로 넘어가냐고. 배고픈데 먹어야지. 그럼 울까? 그리고 네가 나보다 많이 먹었거든요. 친구는 저를 부러뜨릴 것 같이 노려보다가 한숨을 쉬며 표정을 굳혔죠. 그래서 어쩔 거야? 따질 거야? 아니면 방법이 없진 않지. 일단은 가정은 지켜야지. 동호회 회장이랑 바람난 게 아니라면. 뭐? 동호회 회장? 너 본 적 있어? 이뻐? 아저씨야. 아주 뚱뚱해. 친구는 결국 저를 퍽 하고 때렸습니다. 야, 넌 편향적이야. 모든 가능성은 열어둬야지. 여자는 머리채라도 잡지만 남자면 놔줘야지. 그런가? 일단은 내 앞에서 거짓말한 건 절대 용서 못하지. 줄줄이 죽어가는 초상집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마. 야, 너 적당히 해. 너 무섭다고. 하지 마. 친구는 저를 몇 시간 동안 말리다가 돌아갔어요. 하지만 전 밤새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이내 복수의 방향은 접었어요. 제가 또 복수를 하게 되면 남편이 받을 상처나 동호회를 다시 못 나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한 발 물러선 거죠. 그리고 남편을 전화로 불러드렸어요.
주변에 누구 하나를 죽일까 하다가 결국 제가 아프다며 거짓말을 했죠. 허둥지둥 달려온 남편은 소파에 가만히 앉아있는 저를 보고 흠칫 놀라더군요. 어때? 동호회 회장님은 좀 괜찮으실까? 한 달 사이에 셋이 죽었는데 어떠실까? 당신 아프다며? 아픈 거 맞아? 나도 거짓말 좀 해봤어. 전 바닥에 휴대폰을 내려놓고 남편을 노려봤죠. 그러자 눈치를 보다가 주워들더군요. 내 뒤를 밟았어? 그래, 어쩌다 보니 친구랑 놀았어. 그리고 나도 몰랐다고. 진짜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아니면 제깍제깍 들어올 곳이지. 왜? 왜 술을 마시지? 내가 안 불렀으면 밤새도록 술 마셨겠지. 그치? 나 못 믿어? 그래서 의심하는 거야? 자기는 친구 만날 때 나한테 뭐라고 하더니. 내가 언제 거짓말을 하고 만나러 갔니? 솔직히 우욱했습니다. 싸움으로 번지게 될 줄 몰랐어요. 이전 같으면 바로 제게 미안하다고 해야 했을 타이밍은 지나고 또 한참 지나갔죠. 저도 소리를 질렀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집을 뛰쳐나갔죠.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던 사람이 제게 뒷모습을 보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충격을 받았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그리고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죠. 받아보니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동호회 회장이라고 하더군요. 국거리로 끓여 먹어도 시원치 않는 그놈은 제게 술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서로 오해가 있으니 좋게 좋게 풀자고 했죠. 얼마 뒤 술자리에 나가니 남편을 중심으로 양옆에 2명이 남아있더군요. 동호회 회장과 여자 부회장이었습니다. 제가 거짓말로 불러낸 게 맞습니다. 정말로요. 저 때문에 싸울 줄도 모르고 정말 죄송합니다. 아, 네.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술 한 잔. 전 제가 스스로 술잔에 술을 따라 벌컥 마셨죠. 부부 사이에는 신뢰가 중요한데 너무 남편분 말을 안 믿으신다. 우리도 깨지 않으려고 했는데 동생이 너무 속상해해서 불렀어요. 콧소리가 가득한 부회장이 홍홍하며 웃는 소리를 듣는데 속이 뒤집혔어요. 제게 믿음이 없다. 네가 잘못된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구나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여기 와서 줄줄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에서 머리가 돌았습니다. 정의심이 되거나 하면 우리 동호회에. 저도 갈게요. 초대하신 거 맞죠? 네? 네, 맞죠. 그렇죠. 성격 시원하시네. 전 정말로 그곳에 남편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다리가 아프다고 하고 물을 가져다 달라고 하고 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있으니 눈치가 보이는지 남편은 제대로 하진 못했죠. 그리고 당연히 끝나고 가지는 술자리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제가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남편을 당연하다는 듯이 데려갔죠. 결국 그 일이 몇 번 더 있고 남편은 완전 폭발했습니다. 운동 알레르기 있다며. 그래서 못한다며. 그래서 땀 안 흘리려고 노력하잖아. 왜? 내가 있어서 짜증나? 그래서 어쩌려고? 내가 친구가 생겼다는데 그게 그렇게 질투나? 막상 입장이 바뀌니까 이제 내 맘 알겠냐? 그래, 나도 당신 마음 이제 알았으니까. 어쨌든 몰라. 이젠 나도 내 친구들 지켜야겠어. 결국 그깟 동호회 때문에 이혼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전 군소리 없이 알겠다고 했죠. 시부모님은 소식을 듣고 남편을 쥐업했습니다. 의외였죠. 그렇게 사랑스럽고 잘생겼다는 아들에게 정신 차리라면서 뺨을 때리셨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친구에 미쳐 있었습니다. 넌 우리한테는 그렇게 모질게, 아니 딱 부러지게 네 할 말 다 하더니 왜 저 녀석 하나를 못 잡아? 두들겨 패던가. 그러면 저 사람 친구들한테 이럴 거거든요. 전 그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가 남편을 때리는 걸 눈에 가득 담았죠. 이혼 서류를 작성할 때도 남편의 입이 열렸다가 닫히는 걸 봤습니다. 동호회 회원들이 남편에게 입김을 불어넣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조언이랍시고
강하게 나가라, 굽히지 마라, 기가 센 여자는 이렇게 다뤄라. 난리가 났을 겁니다. 결국 미안하다는 말을 죽어도 안 했죠. 그리고 저도 기대감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법원 앞에서 만나기로 한 날, 남편은 교통사고를 당했죠. 전치 4주 정도 되는 가벼운 부상이었지만 덕분에 이혼은 미뤄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오래 있을수록 남편의 행동은 달라지기 시작했죠. 남편의 병원에 그 누구도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잡고 살던 남편은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르고 3주가 넘어갈 무렵 그 사람들이 자신의 친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겠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전 퇴원하는 날 바로 법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법원 앞에 섰는데 남편이 내리려는 제 손을 잡았죠. 뭐 하는 거야? 이거 당장 놔? 보들보들 떨리는 손. 남편이 그렇게 우는 걸 처음 봤습니다. 너무 서럽게 꺽꺽 소리를 내며 조수석 창문에 자신의 머리를 박으며 오열했죠. 누나, 내가 정말 미안해. 미안해. 두 손을 들고 제게 싹싹 비는 남편. 이혼은 안 돼. 차라리 날 때려. 당신이 화가 풀릴 때까지 얼마든. 전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편을 쥐어 팼어요. 머리도 2대 때리고 주먹으로 배도 때렸죠. 그리고는 남편을 꼭 안아줬습니다. 친구 없으면 어떠냐고, 내가 평생 친구인데 부러울 것도 없다고 그렇게 남편을 달래줬죠. 맞은 곳이 아픈 건지 정말 서러운 건지 다시 울음을 터뜨리는 남편의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그게 벌써 3년 반쯤 된 일이네요. 전 여전히 그 일을 가지고 남편을 구박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독종이라고 했고 시누이는 저를 여전히 무서워했지만 이상하게도 결혼 후에는 제게 존경심도 가지게 된 것 같았죠. 당신 내 평생 친구해준다며. 왜 자꾸 놀려? 당신이 잘 모르는 모양인데 진정한 친구란 친구가 술에 취해 길 위에 누웠을 때 신문지 덮어주고 하수구에 빠졌을 때는 춥지 않게 뚜껑을 덮어주는 거야. 와, 진짜 명언이다. 언니 최고야. 짜릿해. 전 양손 엄지를 치켜든 아가씨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야, 너네들 명절이고 뭐고 얼른 집에 가. 내가 너희 둘만 보면 속이 뒤집혀. 얼른 가. 참 그러시다면 어머니. 그럼 어머니의 딸, 저는 이만 친정으로 물러가 보겠사옵니다. 와, 진짜 내가 언니가 롤모델이야. 와, 이놈의 지집애 가? 저걸 모델? 뭐? 시누이는 결국 자신의 어머니에게 등짝을 맞았지만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죠. 전 보다시피 굉장히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만 보면 시어머니는 이불을 빨아야 할 것 같다는 충동에 사로잡히고 전 가끔씩 한 대만 때려보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히지만 예전에 어머니가 제 편을 들어주신 그때를 떠올리면서 최대한 좋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과는 친구처럼 재미있게 잘 삽니다. 불행은 누가 친구인지 아닌지 걸러주는 좋은 걸음망이 된다고 하죠. 그리고 그 일은 남편에게 꽤 상처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 복수의 화신은 얼마 전에 그 동호회를 몰래 찾아갔어요. 감염병으로 한참 거리두기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의 모임에 작은 과태료를 선물했죠.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입니다. 전 여전히 남편에게 좋은 친구가 생기길 바라지만 그 전까지는 제가 곁에 있어줄 생각이에요. 절친된 기념으로 전국적으로 여기에 글을 남기는 거죠. 이제 굳이 말을 안 해도 이야기를 계속 재생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예디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디야기입니다. 예디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혹시 탈무드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그 책에서 인간의 눈과 코, 그리고 입의 위치가 생각하고 보고 또 느낀 뒤에 말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입이 가장 마지막에 달린 이유 역시 그만큼 말이라는 것은 실수하기 쉬우니 늘 신중해야 한다는 뜻일 겁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꼭 한두 명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생각이 없나? 아니면 눈치가 없나? 혹시 인성에 문제가 있나? 이런 의문들을 몰고 다니는 부류들이죠. 속담에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말 한마디로 빚은 물론이고 적을 만들고 다니는 사람들. 남이면 적당히 무시하고 살면 될 텐데 문제는 하필이면 그게 제 남편이라는 겁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25톤 트럭같이 꾹 다물려 있던 입이 터지는 순간 막을 방도가 없었죠. 말은 또 하필 어찌나 잘하는지 혈압이 오르고 너무 얄미워서 꼬집어 죽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서 컴퓨터 앞에 앉았죠. 안녕하세요.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40대 중반의 주부이자 직장인이자 아내이자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어느덧 결혼 13년 차로 제 이름보다 누군가의 역할이 이제 익숙해졌죠. 이 나이가 되면 제 친구들도 그렇고 다들 20대, 30대에 자신을 그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 시절에 그리 좋은 기억은 없습니다. 이유는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는 거니까 정말 툭 까놓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전 객관적으로 봐도 못생기고 뚱뚱합니다. 새끼 고양이, 새끼 강아지, 망아지들처럼 일단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들은 누구나 귀엽고 예쁘다는 그 어린 시절에도 그런 비슷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죠. 유모차에 통통한 몸을 싣고 다닐 때부터 사람들은 제 얼굴을 보면 놀라고 당황하다가 와, 아기구나, 애기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쁘지 않은 아이에게는 적어도 귀엽다는 말은 한다는데 전 그 정도도 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못생긴 아기는 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못생김이 절정에 달하고 여드름까지 함께 폭발한 사춘기 시절 15살인가 16살에 속상해서 어머니에게 난 왜 이렇게 못생겼냐고 따져 물었었죠. 내 딸이 뭐 어때서? 눈도 크고 코도 높고 피부도 하얗고 근데 조금 조합이 잘못된 것 같아. 배치가 잘못된 건가? 어쨌든 따로 놓고 보면 예뻐. 엄마는 무슨 딸한테 그렇게 솔직하게 말을 해? 예쁘다, 귀엽다. 엄마라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다른 친구들 엄마는 다 자기 딸이 최고라고 하잖아. 지금 볼살이 많아서 그래. 나중에 대학 가면 살 빠지고 예뻐진다고? 아니, 대학 가면 수술하자고. 엄마 돈 열심히 모을게. 그거 알아? 엄마가 솔직해서 더 기분 나빠. 거짓말보다 솔직한 게 나아. 너도 알잖니? 거짓말은 정말 지긋지긋해. 넌 꼭 솔직한 사람 만나? 이 얼굴로 누굴 만날 수나 있고? 엄마가 노력해 볼게. 꼭 우리 딸 예쁘게 성형해보자. 보자. 눈이랑 코랑 턱 돌려깎고. 아휴, 이미 대공사네. 일단 견적이 만만치는 않겠어. 이런 정말 큰일이네. 진짜 엄마! 어머니는 예전부터 이렇게 솔직한 분은 아니셨어요. 적당히 하얀 거짓말도 하시고 저를 예쁘다고 해주시기도 하셨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극단적으로 솔직해지셨습니다. 그건 평생을 거짓말만 해온 저희 아버지의 영향이었죠. 다정하고 책임감 강한 모습에 이끌려 6년의 열애 끝에 결혼한 두 분. 그런데 애초에 아버진 결혼 전부터 어머니를 속였어요. 직업이 없었지만
한 회사에 다닌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 그 시작이었죠. 어찌나 거짓말이 유창한지 어머니는 오랜 연애 기간 동안은 물론이고 결혼 후 1년 정도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출근을 하는 신용은 물론이고 직장 상사를 욕하기도 했죠. 또 카드와 대출을 해서 어머니에게 월급이라고 가져다 주기까지 했으니 알아차리긴 힘들었을 겁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어머니의 명의까지 써서 돈을 끌어 쓴 거죠. 그러다가 결국 이 사실을 들켰지만 뱃속에는 이미 제가 있었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억지로 용서한 제 만삭의 몸을 이끌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파산 신청을 하고 어머니가 몇 년에 걸쳐 어느 정도 빚을 청산했을 무렵 아버지는 못난 남자의 끝판왕이 되려는 듯 젊은 여자와 바람까지 피우셨죠. 전 자라면서 아버지가 줄곧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는 걸 목격해 왔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결국 세 번째 바람에서 두 집 살림을 했다는 걸 알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와 이혼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을 하면서까지 진짜 사랑은 너뿐이다 라는 꿀발린 이야기만 늘어놓으셨죠. 어머닌 그 뒤로는 거짓말이라면 치를 떠셨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어요. 늘 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던 솔직한 사람을 만나라는 말이 제 연애에도 영향을 주었으니까 말입니다.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된 건 고등학교 때였죠. 동창이긴 했지만 오고 가며 얼굴만 아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남녀공학이긴 했지만 반이 갈려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다가 성인이 되어 운전면허를 따러 갔다가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정확히 모르지만 당시의 면허증 시험의 시작은 시동 걸기, 다음이 오르막길에 올라서 빈 클러치 상태로 정지하는 거였어요. 적어도 여자라면 일종 보통을 따야 한다는 어머니의 말씀 때문에 저는 2번에 쓴 실패를 맛보고 3번째 시험을 치르러 갔죠. 남편의 말로는 남편은 그때가 첫 시험이었다고 합니다. 동창인 걸 인지하고 어색하게 인사를 주고받은 저희는 진심이 없는 격려를 했죠. 먼저 남편의 차례가 왔고 전 외부에서 시험 치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저처럼 순서가 뒤인 사람들은 모두가 나와 있었고 오르막 오르는 부분까지는 몹시 가까워서 표정까지 다 보일 정도였어요. 덜덜덜 하는 시동이 오르막에서 툭 꺼지는 것도 보고 출발조차 하지 못하고 내리는 사람까지 봤죠. 그러다 드디어 그 사람이 오르막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몇 초 경과 후인데 어쩐 일인지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가 차창 너머로 고개를 돌려 저를 보더니 쭉 뒤로 미끄러져 내려가서 대기하던 차를 박았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터뜨리더군요. 저도 웃었습니다. 내려가기 직전에 그 오묘한 표정이 떠올라서 배를 잡고 웃었죠. 야, 너 너무 웃긴 거 아니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솔직히 번지 점프라도 하고 싶었어. 너무 쪽팔린다. 진짜 미안. 근데 웃음이 자꾸 나와. 전 웃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너도 내가 딱 지켜볼 거야. 오르막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더구나 난 학원도 한번 안 가고 시험을 보러 온 거란 말이야. 뭐? 지금 떨어지라고 저주하는 거야? 그리고 나도 학원 안 다녔어. 이제 난 합격이다. 전 웃겨서 찔끔 튀어나온 눈물을 닦으며 앞으로 섰죠. 남편이 뒤에서 뭐라 했지만 대기를 하기 위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트럭에 올라서 사이드미러 각도를 조절하고 안전벨트를 매고 차량의 의자를 편하게 조절했죠. 시동을 거니 덜덜덜 하는 차량의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출발. 전 첫 관문인 오르막에서 반 클러치 상태를 유지하면서 남편이 있을 법한 곳을 보았고 우린 정확히 눈이 마주쳤어요. 전 여유롭게 씩 웃고는 무사히 언덕을 넘어 각종 코스를 통과했죠. 2번째 시험에서 떨어진 돌발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T자 주차 코스에서 뒷바퀴를 화단으로 올려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탈락.
하자마자 저는 차에서 내렸고 씁쓸한 마음으로 터덜터덜 걸어오니 남편이 한쪽 구석에서 배를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얄미웠죠. 우리 집 강아지가 아빠를 올리면 저런 느낌인데 나 널 보고 느꼈잖아. 학원은 다녀야겠다고 말이야. 나도 널 보고 느꼈어. 어떻게 첫 관문도 통과를 못하지? 남자라고 다 운동신경이 발달한 건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 오늘 덕분에 많은 걸 알게 되었구나. 얼른 집으로 사라지렴. 야, 그러지 말고 점심이나 먹자. 배 안 고프냐? 점심 먹었어. 벌써? 지금 오전 10시인데? 그럼 저녁은 어때? 저녁도 먹었어. 야, 왜 그런 걸로 거짓말을 하냐? 난 늘 그런데 그때 제 뱃속에서 꼬르륵 하는 우렁찬 배고동이 울렸습니다. 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남편은 기가 차서 웃더군요. 혹시 아까 그 트럭 잡아먹었냐? 인간 배에서 그런 소리가 날 수 있어? 그래, 너도 씹어먹기 전에 일단 밥은 먹어보자. 네가 사. 야, 밥만 내면 안 될까? 야, 기다려. 그날을 계기로 우린 꽤 친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어린 남자 버전인 어머니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솔직했기에 제법 잘 맞았죠. 잘 맞았다고 해야 할까, 면역이 있었다고 해야 할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친구가 막말을 해도 그다지 상처 입진 않았어요. 싫다는데 졸졸 쫓아다녔죠. 제가 좋아서? 아니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남편에게는 친구가 별로 없다는 거였습니다. 성격 탓에 186, 187 정도의 큰 키에 제법 나쁘지 않은 체격과 외형을 가지고 있었지만 연애도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그래서 저를 귀찮게 한 거였어요. 주변에 꽤 괜찮은 제 친구들을 소개해준 적도 있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너 내 직장 동료한테 코 수술한 거 물어봤다며? 미쳤냐? 소개팅하면서 그걸 왜 물어보는데? 멍청아! 내가? 아니야. 그 여자가 먼저 자기한테 궁금한 거 없냐고 나한테 억지로 물어보겠다니까. 진짜야, 맹세해. 내가 정말 궁금하지 않다고 말했는데 반강제로. 이 답답아. 그 말은 그냥 혈액형이나 키, 취미나 이상형 같은 거 물어보라는 거잖아. 왜 거기서 성형 상담을 하고 다 빠졌어? 수술한 병원이 어디냐고? 너 뇌에 뭐가 들어찬 거야? 물이야? 아니면 똥이야? 됐어. 앞으로 너한테 소개팅 절대로 안 시켜. 야, 그럼 난 앞으로 어쩌라고. 나 평생 솔로야. 나도 너 소개해주다가 친구 관계, 인간관계 다 단절될 것 같아. 거기다 이번에는 직장 동료인데. 내가 진짜 쪽팔려서 이걸 때려 죽일 수도 없고. 그니까 네가 친구가 없는 거야. 그래, 넌 친구 많아서 좋겠다. 근데 너 모태 솔로지? 이게 진짜? 어쨌든 너 때문에 일하는데 불이익이라도 오면 가만 안 둬. 남편은 입술을 내밀고는 약 올리듯이 되묻더군요. 에베베,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이쯤에서 남편의 성격적 결함이 어느 정도인지 다른 분들도 아실 것 같아요. 진지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장난기만 가득하고 저를 어떻게 놀릴지 밤새 연구하는 미친 과학자처럼 보였죠. 솔직히 전 그런 남편이 정말 싫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재미는 있었어요. 개그 코드가 맞는달까?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싫지 않았죠. 무엇보다 저는 성격은 꽤 좋은 편이라 친구가 상당히 많았는데 하나둘 연애를 시작하면서 묘하게 거리감이 형성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남편과 더 친해지게 된 것도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영원할 것 같았던 20대의 끝, 우리는 어쩌다 보니 결혼을 하게 되었죠. 이게 맞나? 미친 듯이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런 생각에 휩싸여 있을 때쯤 남편은 자신이 다른 남자들 대신에 희생한다면서 끝까지 장난만 쳤습니다. 결혼하기 딱 1년 전에 어머니는 저에게 결혼 선물로 제 두툼하고 작은 눈에 쌍꺼풀을 만들어 주셨죠. 붓기가 빠지지 않은 제 눈을 보고 어머니와 남편은 정말 미친 듯이 저를 놀렸어요. 자네,
결혼식 뒤로 미루는 건 어떤가? 아, 어머니. 혹시 무슨 사정이라도 있나요? 그게 아니라 사실 딸 코를 좀 할까 해서. 엄마, 갑자기 무슨... 코라. 일단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굳이 큰 돈을 들일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어머니. 그야 그렇지만 내가 자네한테 미안해서 그러지. 그래도 명색이 내가 엄마고 이 아이인 딸인데. 아닙니다. 모든 걸 다 감수하는 거죠. 미안하네. 이 아이 애기 때는 꼭 리본을 달고 나갔어. 핑크색으로 말이야. 아니면 주변에서 하도 장군감이라고 해서. 몹시 곤란하셨겠네요. 이해됩니다. 저도 어디 나갈 때는 꼭 리본을 달고 나갈게요. 핑크로. 자네는 말하는 센스가 참. 좀 엄마. 둘 다 그만해. 내가 못 살아 진짜. 내가 우리 딸 이런 맛에 키우지? 저도 그래서 아내가 참 좋습니다. 하하 호호. 쿵 하면 짝 하는 어머니와 남편을 보고 있으면 어이가 없으면서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는 남편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 남편은 이직을 준비한다고 반백수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사람 하나 믿고 결혼하라는 말까지 하셨을 정도였죠. 실제로 남편은 입만 다물고 있으면 꽤 괜찮은 사람이긴 했습니다. 뒤끝도 없고 책임감도 강했어요. 더구나 결혼을 할 때쯤에는 공기업에 합격하기까지 했죠. 신혼집은 서울 외곽에 방 2칸에 빌라 전세로 시작했습니다. 대출을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어요. 비록 굉장히 낡아서 손이 많이 가긴 했지만 저희는 꽤 잘 살았습니다. 저도 남편도 꾸준히 일을 하면서 허튼 곳에 돈을 쓰지 않고 알뜰하게 모았죠. 그렇게 5년, 저희 부부에게는 마침내 내 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어. 아직 현관이랑 화장실 베란다 그리고 안방까지만 우리 집이야. 어쨌든 너무 좋아. 여기 주방도 싹 다 고치자. 나 정말 커다란 주방 가지는 게 소원이거든. 홈바 형식으로 만들고 조명도 아래로 달고. 방금 당신이 계획한 것 때문에 화장실이 날아갔어. 제게 장난만 치고 있는 남편이었지만 내심 좋아하는 게 눈에 보였죠. 와, 진짜 넓다. 뛰어다녀도 되겠어. 어떤 물고기는 어항 크기에 따라 몸집이 달라진대. 그러니 당신이 드디어 그 몸을 찌울 때가 된 거지. 내가 물고기야? 생선이야? 조류는 아니지. 돼지지, 돼지. 뭐? 돼지? 내가 놀리지 말랬지? 너 진짜 오늘 좀 맞자. 이리 와. 거실은 우리 집 아직 아니라니까. 때릴 거면 현관에서 때려. 아이, 움직이지 마. 이러다가 아래층에서 공사하냐고 올라오겠다. 됐어. 내가 저걸 남편이라고. 너 삐졌어? 진짜? 야, 무슨 그런 걸로 삐져. 나 혼자 있게 좀 내버려둬. 당신은 다른 방에서 이삿짐이나 풀어. 결혼 5년. 그때까지도 남편은 저를 놀리는 건 전혀 질려 보이지 않았죠. 거기에 어찌나 수다스러운지 옆에 있으면 귀가 따가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전 조금 힘든 상태였어요. 아이를 계획한 지 1년이 넘어갔지만 도통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병원에서는 저에게 건강한 임신을 위해 살을 빼라고 권유하셨습니다. 그때 제 몸무게는 결혼 전보다 20kg가량이 더 쪘기에 이전처럼 남편의 놀림을 유연하게 대꾸하지 못하겠더군요. 자신감도 떨어지고 무엇보다 제 몸이 버겁게 느껴졌죠. 무릎도 아팠고 어깨도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이런 문제들은 수면 장애로 이어지고 다시 우울증으로 바뀌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뭐? 우울증? 약 먹어야 된대. 아니, 일단 상담만 계속 받으라는데? 당신 계속 돈 모으고 뭐 승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결혼하고 5년간 그렇게 살아서 우울증 온 거 아니야? 그런가? 그런데 남들도 다 그렇게 살잖아. 난 절대로 그런 병 안 걸릴 줄 알았는데.
예전처럼 친구도 좀 만나고 해. 그럼 좀 나아질 거야. 집, 회사, 집 이렇게만 반복하면 누구라도 미치지. 당신은 그렇게 살잖아. 집, 회사, 집. 난 원래 좀 미쳤고, 그리고 내가 원래 좀 정신력이 강해. 남편의 조언에 힘입어 전 그간 연락을 거의 하지 못했던 친구들과 연락하기 시작했죠. 연락하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문제는 만나는 거였어요. 불어난 몸무게를 감추기 위해 빨간 옷을 입었다가 흰 옷을 입었다가 결국 가장 날씬해 보이는 검은 옷을 골라 입고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남편은 나가는 길에도 듬직한 장수가 출정을 한다면서 놀렸죠. 그래도 막상 만나고 나니 기분이 좀 나아졌습니다. 몸무게가 40kg에서 60kg이 된 것은 큰 변화처럼 보였겠지만 60kg이었던 사람이 80kg이 된 것은 그다지 크게 작용하지 않은 듯 했죠. 제 변화를 알고도 모른 척 해준 건지 신경 쓰지 않은 건진 몰라도 그 누구도 제게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덕분에 편안하게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었죠. 그 중에는 저처럼 일찍 결혼한 친구가 반, 또 결혼을 하지 않은 친구가 반이 있었죠. 아무래도 관심 주제가 다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룹이 갈리더군요. 저희 그룹에 있는 친구 중에 하나는 결혼을 했다가 단기간에 이혼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저와 그렇게 친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알고 저희 결혼식까지 와주어서 새삼 고마움을 느꼈었죠. 연락처가 없어서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선물을 못 전해준 게 마음에 걸렸었는데 다시 만나게 되어서 기뻤습니다. 우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결혼하니까 넌 더 예뻐지긴 했다. 과자 안에 질소 꽉 넣어서 팔긴 해도 과자는 있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빈말도 양심껏 하라는 말이지. 과자는 좀 넣고. 전 나름 진지하게 말했는데 친구는 빵 터지더군요. 이래서 예전부터 너랑 친해지고 싶었어. 나랑? 믿기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와 저는 아주 달랐기 때문이었어요.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선생님에게도 예쁨 받는 그런 친구. 분명히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저와는 거리감이 있었던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숙제 뭐야? 숙제 좀 보여줄래? 체육은 실내래? 아니면 실외래? 이 정도의 대화가 저희 둘 사이에 있었던 대화의 전부였죠. 그랬던 친구가 저와 친해지고 싶었다는 말은 이질적으로 들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도 대화가 나쁘진 않았어요. 곁에서 지켜보니 그 친구가 왜 이성에게 인기가 있는지 이해가 되었죠. 잘 들어주고 잘 웃고 무엇보다 예뻤습니다. 예전에도 예쁜 편이었지만 현대의술의 힘을 빌려서 더욱 업그레이드 된 거였죠. 내가 왜 이혼했는지 궁금하지 않아? 다들 가장 먼저 궁금해하던데 넌 왜 안 물어봐? 다 이유가 있겠지. 나도 가끔 이혼을 떠올리는데. 너희 남편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동창 맞지?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는구나. 오다 가다 본 거지. 우리 그때 반 다 떨어져 있었잖아. 그래도 넌 남자애들이랑 꽤 친하게 지냈지? 학원 친구들이었지. 학교에서는 친해질 기회가 없잖아. 아, 학원이 있었구나.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라면서 학원에 보내주지 않았던 어머니가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어쨌든 꽤 좋은 분 같던데 이혼이라니? 뭐 장난이지. 그냥 회사에 다니면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다니듯 결혼하면 다들 이혼은 한 번쯤 꿈꿔보지 않니? 이유야 많지. 너 진짜 재밌다. 우리 동네도 가까운데 친하게 지내자. 그러자. 어떤 방법으로 일을 더 시킬까? 주인 의식을 가진 노예를 만드는 방법은 뭘까? 적은 월급으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창립 이래 내내 고심하는 저희 회사 때문에 자주는 아니지만 주말에 가끔 점심 식사를 함께하곤 했어요. 이혼 후 이사 온 동네가 저희 집과 멀지 않은 곳이기도 했고 직장을 구하고 있는 상태라서 친구가 항상 시간을 맞춰주었죠.
몇 번 만나다 보니 의외로 괜찮은 친구 같았습니다. 함께 운동도 하고 어울려 다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뭐? 바람? 진짜 바람을 피우고 그렇게 뻔뻔하게 했다고? 내 언니가 오히려 당당하더라니까. 고소하라고 하면서 말이야. 오히려 날 둘의 사랑에 걸림돌 정도로만 보더라고. 와, 미친. 어떻게 널 두고 바람을 펴? 예쁘잖아. 더구나 너보다 나이도 더 많았다면서. 네 남편 미친 거 아니야? 웃기지? 그런 건 결혼하면 아무 소용 없나 봐. 전지현이랑 결혼해도 전원주랑 바람난다더니. 근데 그것보다 더 배신감 드는 게 뭔지 알아? 남편의 반응? 뭐 그런 건가? 그건 입 아프고 그때 친구들한테 위로받으러 동창회에 갔어. 그런데 겉으로만 위로해줄 뿐이고 뒤에서는 다 비웃더라. 그때 내가 친구를 생각하는 것처럼 상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한 게 완전 산산조각이 났어. 그래서 한동안 동창회 근처도 가지 않았고. 근데 네가 저번에 참석한다는 소식 듣고 동창회 간 거야. 나 때문에 일부러?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죠. 내가 말했잖아. 너랑 친해지고 싶었다고. 진짜거든. 내가 오늘 다 쏠게. 맛있는 거 먹자. 다 시켜. 맛있는 걸 사주는 친구는 진짜 친구라고 하는 저의 개똥 철학으로 저희는 급속하게 친해졌습니다. 오고 가다가 남편과 마주치기도 해서 셋이 식사도 함께 했죠. 어디에 내놔도 부끄러운 남편이라서 솔직히 보여주고 싶진 않았습니다. 저를 놀리는 걸 멈추진 않을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존대를 하며 적당히 예의를 차렸는데 동창인 걸 인지하고는 말을 놓더니 역시나 망할 남편은 저를 놀리기 시작했죠. 눈빛에 장난기가 둥근 달처럼 떠오르는 걸 보고 전 망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적어도 친구 앞에서까지 놀림받는 건 싫었으니까요. 내가 둘이 같이 식사하지 말라고 했잖아. 왜? 또 뭐? 전 발끈해서 조용히 해? 라고 입모양으로 말하며 되물었죠. 네가 다 빼앗아 먹는 것처럼 보이잖아. 진짜 그 입 좀 안 다물어? 친구는 그 말에 반응하며 크게 웃었어요. 덕분에 싸움으로 번지지 않고 분위기가 풀렸죠. 왜 이렇게 재밌어? 둘이 진짜 재밌게 사는 것 같아. 와, 야 너는 내 개그를 잘 이해하는구나. 둘이 이야기하는 거 꼭 시트콤 같아. 재밌어. 둘이 운동 같이 다닌다고 했지? 다이어트 할 필요 없다는데도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먹는 것도 영 시원치 않고. 보는 내가 우울할 지경이야. 살 빼야지. 뱃살 어쩔 거야. 난 당신의 1g도 사라지는 걸 원하지 않아. 전 남편의 희죽거리는 입을 한 대 때렸습니다. 놀리려고 하는 거 다 알아? 하지 마. 맞다. 내가 직장에서 아는 형이 있는데 소개받을래? 그건 좋네. 어때? 직장? 직장이 어딘데? 내가 전에 말했었잖아. 공기업 다닌다고. 아니, 전 직장인데 중소기업이야. 형 괜찮아. 딱히 누굴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그럴까 그럼? 남편이 그 외에도 몇 명 정도를 더 소개해줬지만 몇 번 만나다가 결국 잘 되진 않았죠. 시간은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대신 우리 셋은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친구는 굉장히 외향적인 편이라 저희 부부처럼 집과 회사밖에 모르는 부류가 아니었죠. 덕분에 인기 있는 맛집도 가게 되었고 경치 좋은 곳도 다녔습니다. 기억나는 곳 중 하나는 충북 진천에 있는 곳이었는데 그곳에는 특이하게 배를 타고 건너가서 먹는 음식점이 있었어요. 경치도 좋고 평상에 앉아서 먹는 음식도 맛있었어요. 친구 덕분에 우울증도 많이 좋아진 상태였죠. 아이가 생기지 않아 시작한 시험관 시술 때문에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지만 괜찮았어요. 제가 약간이라도 우울해 보이면 친구는 언제나 저를 위해서 돈도 시간도 아끼지 않았죠. 그게 너무 든든했습니다. 휴가 때 여행을 가자고? 어디로? 가까운 일본에 가는 건 어때? 외국? 그렇게 멀리 가는 건 계획이 필요하지. 알아, 부담스러운 거. 근데 아이가 생기면 가고 싶어도 못 갈 거야. 그리고 내가 예약이나 여행 계획 같은 건 대신 짤 수 있어.
아무래도 그건 남편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 계획에도 없었고 남편이랑 내 지출도 문제니까. 항상 계획하고 계획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 너도 살아보니 알 거 아니야. 마음처럼 되는 거 어려운 거. 무엇보다 사람은 한 번쯤 충동적으로 살아도 돼. 남편과는 그게 첫 해외여행이었죠. 결혼 당시에도 이직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신혼여행을 생략했고 그 뒤에는 정신없이 달렸으니 그럴만도 했어요. 결국 남편과 휴가 날짜를 겨우 조정해서 친구와 함께 셋이 일본으로 갔어요. 친구가 일본어에 능통한 편이라서 어려운 건 전혀 없었죠. 시큰둥했던 남편도 일본 여행이 제법 마음에 들었는지 좋아하더군요. 친구는 제게 한 신사에서 행운을 준다는 오마모리 부적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했던 여행 마지막 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저희 부부와 친구는 각각 다른 방을 잡았는데 남편이 마실 맥주를 사러 나가며 지갑을 두고 가서 전해주려고 뒤따라 호텔 밖으로 나왔을 때였어요. 전 그때 보고 말았죠. 제 친구가 남편을 뒤에서 끌어안은 모습을 말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어쩌지? 상상을 못해본 일은 아니었어요. 다른 분들은 절대로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했을진 모르지만 전 아니었습니다. 항상 불안했죠.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전 뚱뚱하고 못생겼으니까 말입니다. 가슴이 쿵쿵 뛰는데 전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호텔로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앉아 있었죠. 얼마 안 가 남편이 지갑을 가지러 다시 왔더군요. 그리고 다시 말없이 나갔습니다. 10분, 20분, 40분 시간이 흘러갔고 불쾌한 상상들이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놨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제 자신은 머리채를 잡거나 소리를 지르지도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돌아온 남편이 말없이 맥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봤죠. 그 솔직한 사람이 제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더군요. 왜? 당신 나한테 무슨 할 말 있어? 아니야. 밥은 먹었어?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저는 남편이 입을 열기를 기다렸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뒤척이면서 말이죠. 남편의 상태도 좋진 않았어요. 마치 얼빠진 사람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저를 놀리지도 않았고 장난기로 꽉 차 있던 두 눈에는 근심이 가득해 보였죠. 전 홀로 깊은 늪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먼저 말을 꺼낼 수도 없었어요. 바보 같은 짓인 걸 아는데 제가 말을 하는 순간 끝이 나는 게 두려웠거든요. 끝이 아닐 수도 있잖아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건 이미 제 안에서 결정이 나 있었기 때문이었죠. 누구라도 훨씬 예쁘고 성격도 좋은 친구를 선택했을 테니까 말입니다. 남편보다 먼저 입을 연 건 제 친구였죠. 연락을 받지 않는 저를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나 피하는 거 맞지? 너 맞구나? 그때 본 거. 무슨 말이야? 호텔 앞에서 난 너 봤거든. 혹시나 했는데.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전 순간 당황해서 친구를 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친구가 뒤에서 나직하게 이렇게 말했죠. 네 등치가 숨는다고 숨겨지는 수준은 아니잖아. 왜? 안 봤다고 하면 사실이 아닌 것처럼 될까봐? 진짜 미련하다 너. 진즉에 알긴 알았지만 말이야. 전 양 주먹을 꽉 쥐고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래. 봤어. 근데 너 왜 이렇게 당당해? 부끄러울 건 뭐가 있어? 내가 말했잖아. 너처럼 계획적이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한 번쯤은 즉흥적으로 내 감정에 따라 사는 거 그거 나쁘지 않다고 말이야. 그리고 내가 그랬어. 내가 먼저 고백했고 좋아한다고 말하고 안았어. 그 사람 유부남이야. 내 남편. 나랑 결혼했다고. 그래서? 그게 뭐 어떤데? 유부남은 한 명만 만나야 돼? 너는 남편이 바람펴서 이혼했다면서
어쩜 얼굴색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렇게 말을 해? 너도 나랑 같은 마음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 그래, 뺏겼을 때는 기분 정말 별로였어. 밟아 죽이고 싶었어. 그 여자랑 내 남편 둘 다. 난 절대로 그런 여자가 되고 싶지 않았고 사실이야. 근데 막상 입장이 바뀌니 알겠더라. 왜 남의 남자를 빼앗는지. 뭐? 너 정말 미쳤구나. 일종의 검증이지. 네가 네 남편이랑 오래 산 만큼, 행복한 만큼, 그리고 어느 정도로 사는지에 따라서 그 남자가 검증을 받았다는 마크 같은 게 찍히는 거야. 돼지나 계란처럼 말이야. 인증을 받으면 믿음이 가지. 너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야,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너는 뭐 볼 게 있어? 얼굴? 아니면 몸매? 한심하지 않니? 너처럼 퍼지는 거? 주변에 결혼한 여자들 보면 자기 자신을 놔버린달까? 긴장감이 없어지니 남자들은 배 나오고 여자들은 살찌고 너무 흔해 빠진 일 아니야? 너도 그런 면에서는 충실하고. 전 눈물이 나오는 걸 겨우 참아냈습니다. 연애 때는 좀 꾸미기라도 하는데 말이지. 늙고 살은 축축 처지고 탄력은 없어지고 그래놓고 남편이 바람나면 꽥 소리나 치고 결국에는 본인 탓이라고 인정을 안 하지. 그러고 보면 여자들은 다 비슷하게 사는 것 같아. 차이가 있다면 애인을 들키느냐 평생 숨기느냐 그거지. 너 그런 식으로 살지 마. 천벌받아. 이런 천벌. 넌 그럼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게 못생겼니? 너 이런 애였어? 친구는 씩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먼저 고백했어. 너희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궁금하지 않니? 글쎄,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더라. 남자들 진짜 단순하지. 근데 난 기다리는 건 별로라.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래서 왔어. 생각해 본다니 너무 충격적이라서 몸이 가만히 있는데 흔들릴 정도였죠. 전 겨우 숨을 몰아쉬면서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버티자 하면서 입술을 깨물어서 피맛이 났죠. 내가 이혼 못 해주겠다면? 하지마. 그깟 서류? 난 상관없거든. 어디 한번 끝까지 버텨봐. 솔직히 너랑 나랑 레벨 차이가 있는데 그 사람 너한테는 솔직히 좀 과분하다는 생각 안 해봤니? 직업도 좋고 외모도 준수하고.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런데 그때 익숙한 온도가 제 몸을 잡아주었죠. 남편이었습니다. 친구는 놀랐는지 주춤거리면서 몇 발자국 멀어지더군요. 전 남편의 손을 뿌리쳤죠. 나쁜 놈. 생각해 본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거 놔. 더러운 손 치워. 대체 왜 그래? 뭐? 생각해봐? 이혼을 생각해본다고? 남편의 표정이 급격하게 어두워졌지만 부정하지 않았죠. 그게 실은 그렇게 말하긴 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솔직해지면 안 될까? 우리 이제까지 꽤 괜찮았잖아. 이혼은 절대 안 된다는 그런 고지식한 가치관 있어? 친구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면서 남편의 팔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야! 그때 남편이 꾀하고 소리를 지르며 팔을 뿌리쳤어요. 어차피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나도 더는 못 참아. 너 대체 뭐냐? 왜 남의 팔을 막 만지고 팔짱 끼고 뒤에서 끌어안고 그러는 건데 그거 성추행이야, 알아? 동네 주민들은 그 소리에 발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저희가 있는 쪽으로 고개를 빼고 있었죠.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꿔다 놓은 똥자루처럼 보여? 야, 너 내 아내가 너 좋다니까 가만히 있었어, 알아? 진심으로 역겨운데 꾸역꾸역 참아준 거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거 진심은 아니지? 이봐요 아줌마, 착각도 정도껏 하세요. 얼굴이 밭이야? 싹 다 갈아엎은 인조인간에 코에는 분필 쑤셔놓고 눈 밑에는 애벌레냐? 너 솔직히 그 가슴도 가짜지? 메이드인 은우님. 친구는 남편의 충격적인 말에 입만 뻥긋거리더군요. 야, 내가 정말 이렇게 말 안 하려고 없는 머리 써가며 얼마나 좋게 예의 있게 거절할까 고민 엄청 했어. 근데 내 아내한테 뭐? 결혼이 과분하고 어쩌고 저째? 잠시만.
그럼 당신 이제까지 고민한 게 아유, 당신 우울증이 이 사람 때문에 좋아졌다며? 아이, 설마 이 여자가 좋아서 고민한 거라고 생각했어? 알았으니까 일단 진정하고. 동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실제로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주인은 똥만 5분을 넘게 치우고 있는 듯했고, 지나가던 아주머니는 벨크로 신발인데 신발끈을 묶는 척 앉아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지를 들고 있는 남자 두 분은 대놓고 담배를 피우면서 상황을 보고 계셨죠. 난 그런 거 모르겠고, 야, 너 친구인 척 하지 마, 너. 당장 내 아내한테 사과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라고. 마지막 기회야? 정말 후회 안 해? 이거 큰 실수하는 거야. 너도 알지? 내가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데. 너도 솔직히 나 싫지 않았잖아. 아니야? 그런 내가 너 좋다고 했는데 아무리 이혼이 무서워도 그렇지. 그 입 좀 다물어. 이봐, 나도 취향이라는 게 있어. 뭐? 취향? 그럼 저 돼지같이 살찐 여자가 좋다는 거야? 친구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얼굴을 찡그리고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난 내 아내가 정말 좋아. 순간 전 울컥하면서 미안함과 함께 감동이 목 끝까지 올라왔어요. 내 취향은 미안하지만 F컵 이상이야. 넌 B 아니면 C? 야, 그것도 가짜, 맞지? 그런 가짜로 날 유혹한다고? 어이가 없다, 정말. 제 감동은 박살났고 그 순간 몰려있던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죠. 맞네, 가짜네. 가짜는 원래 가슴 다 드러내놓고 다니더라. 그건 맞아. 자기 게 아니라서 가리지도 않더라고. 웃긴 건 상황을 파악한 아주머니들은 웃으면서도 친구의 가슴을 훑어보고 있었고, 아저씨들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묵묵하게 끄덕이고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크게 웃었습니다. 친구는 얼굴이 귀까지 빨갛게 변하더니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가려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고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야, 가짜. 나 아직 덜 끝났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데. 덤벼. 너 그렇게 가냐? 왜? 더 말해봐. 인기가 얼마나 있었다고. 전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남편을 억지로 끌고 집으로 들어갔죠. 현관 비밀번호를 다급하게 누르고 있는데 같은 층에 사는 아주머니가 남편에게 잘했다고 칭찬까지 해주더군요. 남편은 입이 귀에 반쯤 걸려서는 복도에서 그분과 한참을 수다를 떨었죠. 남편은 그제야 속이 시원한지 본래의 눈빛을 찾았더군요. 가슴? F? 잘 나가다가 가슴 사이즈가 뭐 어쩌고 어째? 진짜 내가 못 살아. 이제 동네 어떻게 돌아다닐 거야? 그야. 아이, 당당히 가슴을 펴고 다니면 되는 거지. 남편과는 그날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요약하면 제가 눈치가 없었던 거였죠. 제가 화장실에 가거나 자리를 비울 때마다 친구는 계속해서 제 남편을 유혹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자신의 직장 동료를 소개해주면서 하나 둘 들은 이야기 때문에라도 저에게 그 친구를 멀리하라고 하고 싶었다고 해요. 돈이나 재산이 아니면 사람을 철저하게 무시했던 친구의 본성을 남편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당시 제 우울증이 생각보다 심각했고 그 친구가 있어서 좋아지고 있다는 걸 알았기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해요. 그렇게 참아 넘긴 걸 친구는 자신이 싫지 않다는 신호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먼저 고백하지 않자 일본 여행에서 그렇게 남편에게 고백한 거였어요. 그러게 나를 좀 적당히 놀려. 내가 그런 게 감각이 없으니까 눈치를 못 채고 있었던 거지. 엄마나 당신이나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그게 뭐 어때서? 난 당신이랑 개그 코드 맞는 것도 좋은데 묘하게 놀릴 때마다 나오는 그 표정이 중독성이 있단 말이지. 못생기고 뚱뚱했던 나. 그런 저를 가장 싫어했던 건 다름 아닌 제 스스로였던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어머니에게 넘치는 사랑과 구박을 받았고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였는데 저만 몰랐던 것 같아요. 늘 제 자신에게 자신감이 없었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저를 비교하면서 저를 놀리고 구박했던 것도 결국 제 자신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제게 그다지 유쾌한 기억은 아니었지만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건 인정해요. 덕분에 전 약간은 바뀌었죠. 타고나길 이런 사람이라서 180도 바뀌었다고 할 순 없지만 제 자신을 조금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전 다시 마음을 먹고 다이어트를 시작했고 남편은 제 1g이 가슴에서 빠져나가면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부들거렸죠. 맞습니다. 그것도 진심이었던 거죠. 그리고 선물처럼 40에 접어들기 바로 전에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가 생겼습니다. 눈도 예쁘고 입도 나를 닮았고 개랑형 얼굴에 그런데 묘하게 뭔가 비율이 안 맞는 것 같네. 일단 얼굴의 중심인 코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이건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당신 것 같아. 봐봐. 너 진짜 내 딸 구박할 생각 하지도 마. 알았어. 가정폭력 멈춰. 우리 최고로 예쁜 딸 아빠만 보고 자라라. 엄마는 보지 마. 알았지? 그게 벌써 4년 전 일이 되었네요. 이곳에 사연을 보내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이 글을 쓰는데 저는 꼬박 열흘이 걸렸어요. 제가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며칠 동안 잘 쓰지 못하는 글을 쓰는 이유는 남편도 남편이지만 최근에 그 친구의 소식이 들렸기 때문이었어요. 동창회에서 만난 다른 친구의 남편과 바람이 났다는 충격적인 행보였죠. 이에 대해 남편은 어차피 그 여자 주변에 있으면 반드시 일어날 일이었다며 가볍게 무시했어요. 하지만 저도 겪었던 일이기에 남일처럼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그런 일로 상처를 받았으면서 다른 사람, 아니 그것도 친구라고 부르던 사람에게 똑같은 일을 겪게 하려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정말 검증받은 남자라서 그런 짓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그런 심리를 궁금해하는 남편은 제게 말해주었죠.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하고 태어날 때부터 약하다고. 다른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일어나고 달리고 스스로 젖을 찾아 생존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입니다. 불완전하게 태어난 인간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의지하고 의존하게 되는 것 같다고 했죠. 그게 종교든 아니면 친구든 혹은 반려자이든 누구든 상관없어. 그런데 애초에 불안정한 게 자기 자신이기에 채울 수 없는 거지. 그 여자도 마찬가지야.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다른 누구를 만나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을 거야. 계속 갈증이 나겠지. 근데 그건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퍼먹는 행위야. 점점 더 심해질걸? 남편은 여전히 저를 놀리고 언젠가는 그게 딸에게까지 영향을 줄 거라고 각오는 하고 있어요. 즉, 저를 놀리는 사람이 어머니, 남편, 그리고 딸까지 셋이 될 가능성이 크죠. 이따금 너무 얄미워서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코를 골며 늘어지게 자는 남편의 코를 한 대 때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전 그날 남편이 보여준 말과 행동을 떠올리며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남편이 취향이니 뭐니 그런 말을 했지만 지나고 나니 그것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흔들렸든 흔들리지 않았든 어쨌든 결국에는 저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남편이 적어도 자신의 선택이 후회되지 않을 정도로 행복하게 살 생각이에요.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연인처럼, 그리고 때로는 원수처럼 하루라도 바람잘 날 없이 살 생각이죠. 이제 평온하고 평범한 건 제가 싫습니다. 잔잔한 호수에는 작은 조약돌에도 물결이 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처럼 살 생각이죠. 조약돌로는 끄떡없이 요동치는 그런 부부가 되려고 합니다. 남편의 말처럼 당장에 필요하고 목이 마르다고 소금물을 먹지 마세요. 제 이야기를 들은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디약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